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상북도 깊은 산골, 홀로 과수원을 지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그에게 베트남에서 온 며느리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으로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 그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보신다면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과연 그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지금부터 국경을 넘어선 진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홀로 남은 과수원. 아침 안개가 걷히면 김철수는 홀로 사과나무 사이를 걸었습니다. 67세. 아내 순자를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과수원도 이제는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죠. 수확철이 되면 일손이 부족해 사과가 떨어져 썩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나?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혼자 차가운 밥을 먹는 것. 아들 민호가 가끔 전화를 걸어오지만 서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대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들 민호아. 그리고 낯선 여자였습니다. 작은 키에 검은 머리, 수줍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에서 철수는 뭔가 다른 나라 사람임을 직감했죠. 아버지, 소개할게요. 제 아내 리엔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어요. 그 순간 철수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기쁨인지 당황스러움인지. 하지만 리엔이 서툰 한국말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와라. 고생했겠다. 그날 밤 오랜만에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리에는 직접 만든 베트남 요리를 내왔고 철수는 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거든요. 아버님, 맛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그런데 그때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며느리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그녀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여행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새벽부터 밤까지 과연 리에는 어떤 며느리였을까요? 아들 부부가 떠난 다음 날 새벽 철수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이미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가보니 리엔이 벌써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서툰 한국말이지만 그 밝은 목소리에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혼자 살던 집에 이렇게 일찍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 아니야, 너 좀 더 자도 되는데. 아니에요. 저 도와드릴게요. 과수원 일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리엔의 하루는 철수보다 더 바빴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과수원에 나가서는 사과 따기, 풀 뽑기, 물 주기까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벽은 높았습니다. 아버님, 이거 어떻게 해요? 리엔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물었지만 철수도 영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다 보면 둘 다 웃음이 터져 나왔죠. 우리 답답하긴 매한가지네.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리에는 철수의 표정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챘고 철수 역시 리엔이 힘들어할 때를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리엔이
혼자 뒤뜰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뭔가 그리워하는 듯한 애잔함이 느껴졌죠. 그때 철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고향이 그립겠구나. 리엔이 가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베트남어로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면 철수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명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텐데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들리는 걸까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리에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철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얼마나 큰 비밀이었는지를. 리엔이 한국에 온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리엔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혈압약을 챙기고 감기에 걸리면 밤새 간병하고 명절이면 제사 음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이제 철수에게 리에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사과 수확이 한창이던 날 리엔이 평소보다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도 계속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했죠. 철수는 그런 리엔의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그게. 리엔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철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한국 생활이 힘들어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아닐까? 아니면 시골 생활이 지겨워서 서울로 이사를 가겠다는 건 아닐까? 무슨 부탁인데? 저 베트남에 있는 부모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아버님과 함께요. 순간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5년이나 지나서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왜 이제서야? 사실은요. 리엔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갔어요. 돈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철수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다니. 자신도 하루라도 고향을 떠나 있으면 그리운데 이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 가자. 언제든지 가자. 정말이에요? 돈은 제가. 무슨 소리야? 내가 낼게. 우리가 가족이잖아. 그날 밤 리에는 베트남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리엔의 웃음소리에 철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그때 철수는 몰랐습니다. 리엔이 왜 그렇게 오래 망설였는지를. 그리고 베트남에 도착하면 어떤 충격적인 현실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과연 베트남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출발 전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8세 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는 처음이고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과연 괜찮을까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리엔의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철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거든요. 인천공항. 철수는 그 거대한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와, 이게 다 공항이야? 하지만 리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죠. 마치 무언가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도 리에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철수는 처음 보는 감정을 읽었습니다. 그리움? 아니면 걱정? 리에나, 괜찮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이라서요. 하지만 리엔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30분 후 비행기가 호찌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후끈한 열기와 함께 낯선 냄새가 밀려왔죠. 철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덥다.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리엔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한국에서는 늘 밝고 당당했던 리엔이 갑자기 작아 보였습니다. 택시기사와 베트남어로 이야기하는 리엔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불안해 보였죠. 리엔아, 부모님 집이 멀어? 조금 멀어요. 시골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도시의 화려한 건물들은 사라지고 점점 허름한 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도로도 끝나고 흘길이 나타났죠. 그때 철수는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정말 리엔이 자란 곳인가? 창밖으로 보이는 집들은 한국의 시골보다도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지붕이 삐뚤어진 집, 벽이 금이 간 집,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죠. 리엔아, 아버님, 곧 도착해요. 하지만 리엔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서움 같은 게 느껴졌죠. 그리고 마침내 택시가 멈춘 곳에서 철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것이 정말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철수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낡은 판잣집. 아니, 그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지붕은 절반이 무너져 내렸고 벽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죠.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헌 천조각이 대신하고 있었고 창문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게 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그 허름한 집에서 한 노인이 나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해진 옷을 입은 채로요. 엄마, 리엔이 달려가 그 노인을 껴안았습니다. 그제야 철수는 깨달았죠. 저분이 리엔의 어머니라는 것을.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철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가구라곤 낡은 나무 상자 몇 개가 전부였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빠, 리엔의 아버지였습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의 눈은 백내장으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손은 관절염 때문인지 심하게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웠죠. 리엔의 어머니가 베트남어로 무언가 말했고 리엔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오신 걸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리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집에 모시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왜 리엔이 5년 동안 고향에 오지 못했는지를,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지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리엔아, 철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게 3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일을 못하시게 되고 병원비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리엔이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그때 철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리엔이 왜 한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왜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왜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낡은 옷만 입고 다녔는지를, 모든 돈을 이곳으로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녁 7시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오던 비가 점점 세게 내렸죠. 아, 장마철이 시작됐네요. 리엔이 불안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철수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 표정에 담긴 공포의 의미를. 밤 10시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 설마, 어머님, 빨리. 리엔과 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 대야, 빈병, 집 안 곳곳에 물그릇들을 놓기 시작했죠. 빗물이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수가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벽 틈새로도 물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버님, 이쪽으로 오세요. 리엔이 철수를 집안 가장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곳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거든요. 리엔의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물이 차올라도 피할 곳이 없었죠. 리엔과 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장마철에는 거의 매일이에요. 리엔의 대답에 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일?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새벽 3시까지 그들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젖은 이불을 짜내고 아버지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일을 반복해야 했거든요. 철수는 그 밤 단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책감 때문이었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었나? 한국에서 비가 오면 시원해졌다며 좋아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뜨끈한 차를 마시며 빗소리를 즐기던 자신이. 그런데 여기서는 비가 재앙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엔의 어머니가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집에. 리엔이 통역해 주었지만 철수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지만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때 리엔이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어요. 철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더 있다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생지옥을 목격했습니다. 리엔의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기침이었죠. 콜록콜록 하더니 갑자기 헥헥거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리엔과 어머니가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먹이는 것뿐.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리엔의 아버지가 단순히 다리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것을. 리엔아, 아버지가 무슨 병이? 폐질환이에요. 사고 후에 생긴 합병증이고, 그리고 리엔이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을 넘어선 절망이었죠. 얼마나? 의사가 1년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철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1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저희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때 철수는 모든 복선이 맞아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리엔이 왜 5년 동안 고향에 오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지, 왜 한국에서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았는지, 왜 베트남어로 통화할 때마다 그렇게 간절한 목소리였는지, 모든 것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약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족했습니다. 며느리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냐? 리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철수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심이었죠. 이럴 수는 없다. 68년을 살아오며 철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절망적이었던 게 아니라 명확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날 밤 철수는 리엔에게 말했습니다. 리엔아,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자. 네, 벌써요? 더 있으시죠? 아니다. 갈 일이 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철수는 무엇을 결심한 것일까요? 베트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장마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빗물이 집 안으로 새어들지 않았거든요. 새 지붕, 새 벽, 새 창문. 리엔의 집이 완전히 새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믿을 수 있어요? 정말 꿈 같아요. 리엔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새 집을 만져보고 또 만져보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비 오는 날의 평온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리엔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죠. 혈색도 좋아지고 기침도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엔아, 나왔다. 철수였습니다. 한국에서 짐을 가득 싸가지고 온 철수 말이죠. 아버님, 어떻게 또, 뭘 어떻게야. 가족이 아프면 달려와야지. 철수의 눈가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3개월 전 그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40년간 일궈온 그 소중한 과수원을, 그리고 그 돈으로 리엔의 가족을 위한 집을 지어주고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아버님, 그 과수원이 아버님 전부였잖아요. 아니다. 철수가 리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부는 가족이야. 너희가 내 가족이고. 그날 밤 새 집에서 4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빗소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저녁 시간이었죠. 리엔의 아버지가 철수에게 베트남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야? 감사하다고. 그리고 리엔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돈이라고 불러도 되냐고 하세요. 그 순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8세에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진짜 가족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 사돈어른. 그렇게 한국의 한 농부와 베트남의 한 가족은 국경을 넘어선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하고 진심은 국경보다 넓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철수처럼 할 수 있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